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으로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게 됐는데 오늘 국회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정권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 법률이자 최고 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국회에 닫혀있던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을 지나서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는데 나오는 시간은 다 달랐습니다. 통합당이 먼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는데 오늘 국회 21대 국회 첫 본회의 모습 장면 보시고 오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법적 개원위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 이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 카드로 써서 사실상 지연시키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어요. 예. 그게 이제 합의의 정치라는 어떤 명분으로 사실 지금까지 왔지만 개원일도 법적인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적법하지 않다 그랬는데 적법한 건 맞고요. 네. 합의된 것이 아닐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시작하고 다른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네. 이제 학교에서도 개강을 하고 뭐 그 다음에 휴강을 해야지 개강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관행처럼 잡혀서 항상 어떤 국회건 개원하고 나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특히나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당 구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실상 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또 연기가 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된 것은 다행이고 이 다음부터는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 이 전국의 어떤 책임을 지고 끌어가야 되는 그 주도권은 갖고 있지만 또 책임은 또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리드를 잘하고 야당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포용하느냐 그 모습을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상임위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103명의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날짜를 지킨다는 것 사실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아 왔거든요. 가장 흔한 예로 예산 심의입니다. 그건 언제나 뭐 정치부 기자이셨으니까 왜 그 차수 변경 언제나 보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다음에 1월 1일 날 퇴근하는 적도 많았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관행이 타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10월 달이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그중에 안 됐던 게 이렇게 개원 날짜입니다. 개원 그러니까 30일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이 되면 언제나 개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켰다는 점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야당도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야당은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어쨌든 본회의 했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제 표결만 참여를 하지 않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주호영 원내대표도 첫 번째 자신의 작품 아닌 그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자신이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국회에서 원내 그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뭐 의원총회도 세 번이나 열렸지만 자신이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행보란 말이죠. 의회주의자라고 밝힌 만큼 뭐 뛰쳐나가거나 아예 그 나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 앞으로 있을 상임위의 그 협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쪽 국회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어떤 반쪽 국회를 비난하는 것만큼의 비난은 전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 완전히 통합당이 보이콧하면 만성 비염 같이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당이 이번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개원을 협상 카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먹히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거대 여당의 위력을 이번에 제대로 좀 실감을 하면서 협상 카드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좀 협상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참 쉽지 않죠. 야당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의석수 차이가 나면 거의 3분의 2 육박이 된 거잖아요. 모든 부분을 사실은 여당이 하고자 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죠. 200석이 필요한 건 딱 세 가지뿐이 없거든요.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국회의원 탄핵 뭐 등등의 부분들. 그거 외에는 사실 180석으로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야당의 어떤 레버러지랄까 지렛대가 가진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수록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에게만 이런 약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의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을 또 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어떤 의원 활동을 한다, 의정 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협력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의석수 많은 여당이 좀 이끌고 그것을 또 야당이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19 시대를 좀 관통해보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초반전부터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상당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의석수가 작다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잡고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개원은 명분이 없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법정인 개원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개원을 안 하고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비염에 걸리는 것이죠. 예. 하지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거기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이 여당의 원내대표도 또 전향적으로 좀 상황을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반쪽 본회의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른바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봐왔던 뭐 장외투쟁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지지든 볶든 국회 내에서 대화나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사흘 뒤입니다. 개원은 오늘 했는데 사흘 뒤에 이제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흘 뒤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담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제 밤 늦게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가 뭐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상을 계속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 부분 일치를 봤는데 네. 어떤 특정 부분들이 일치를 못 봐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졌고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어젯밤 얘기를 왜 하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원내대표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좀 평가를 하고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지금 다 독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12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2대 이전은 전부 다 군사정권 네. 시절이었거든요. 13대 이후라는 게 87년 체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
기존의 그런 어떤 협상 과정을 야당으로서 협상 과정을 계속 이 밀어붙였던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대 국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뭐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저는 하나의 어떤 카드 블러핑 같은 카드라고 보고요. 네. 어느 정도는 저는 협상 가능하다. 지금 오늘까지의 어떤 상황들, 좀 전에 왜 그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불러서 서로 간의 어떤 멘트를 모두 네.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모두 발언 속에서도 뭐 가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왠지 그 원내대표들보다는 상당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사흘 내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 상임위 이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는 됐다고 보거든요. 이 숫자상으로는. 문제는 법사위죠. 그렇죠. 법사위죠. 그러니까 법사위를 갖고서 지금 끝끝내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 양보를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하든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는 지금 자구 수정이라든가 법률 검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월권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을 사실 삭제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는 상임위에서 1년 2개월 정도 된 어떤 법안들 이제 다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온 것을 이제 법사위에 넘기면 거기서 한 2년이 계류가 돼요. 그러면 한 국회가 이 법안 하나를 통과 못 시키는 장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 그러면 다른 상임위들은 다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법사위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사위를 야당 위원장 자리를 주더라도 이 권한은 삭제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원활한 국정 이제 입법 운영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이제 협상할 가능성 자체는 높다라고 두 분 모두 보긴 하셨지만 만약에 막판까지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3일, 그러니까 6월 8일에는 어찌 됐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로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퍼센티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80석의 책임이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독식하는 투표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국회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전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가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해찬 대표가 했던 말,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낙연 그 당시 위원장이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 계속 지금 이 당에서 이야기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그 다수를 믿고 4대 개혁 법안을 밀어붙였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 그런 반성을 계속 해왔는데 바로 숫자를 믿고 상임위원장을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랑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6월 8일 날 하겠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6월 5일 이 개원은 했지만 그러나 6월 8일 선은 아마 지키지 않을 것이다. 바람 섞인 그런 네. 판단입니다. 저는 법사위를 계속해서 고집한다 그러면 18세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상임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식의 합의 정치에서 미국식의 다수결 정치로 전환되는 것 뿐입니다. 미국은 뭐 모든 이 상임위를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진 과반수를 넘긴 의석 이제 정당이 다 독식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식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책임이 커지는 거죠. 모든 상임위를 다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견제력은 굉장히 위축이 되지만 반면에 이제 또 여당은 그만큼 이제 책임성이 이제 커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반비례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서로 덜으려고 사실 합의 정치
정치를 여태까지 해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여야가 같이 책임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의 모습이었다면 만약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면 미국식 정치로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식 그 독식주의,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은 미국이 처음부터 이 제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을 그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견제 장치냐면 일단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제로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스테이트가 하나의 어떤 독립된 국가라고 보고 연방으로 보기 때문에 크로스보트가 굉장히 이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하에서 독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당도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뭐 밀어붙이거나 이런 게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그런 기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뭐 미국을 따라간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좀 비교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미국 상황, 뭐 일본 상황을 저희 것에 이렇게 접목하기보다는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정치가 협상을 통해서 또 다른 산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예, 그 민주당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 임기 하루 남겨놓고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번 최고위 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으로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법 규정에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이런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상 제 내심의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제 솔직한 개인적 심정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판하고 결정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당대 이후에 1년 지금 거진 2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요. 벌써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게 2번째입니다. 그만큼 이게 단순히 뭐 금 전 의원 뭐 개인적인 사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변하는 문제가 되고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뭔가 고민하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먼저 교수님 의견 말씀해 저는 주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김혜영 위원의 말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당론 매우 중요하죠. 당론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당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선택권, 투표권, 자율적인 투표권들이 다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에서도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서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당원이니까 당원의 로서의 어떤 자격, 또 의무,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FTA 상황에서 농촌이 굉장히 피해를 봐요.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반대 투표하느냐? 찬성 투표하느냐? 반대 투표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소신이 자신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이해찬 대표의 고충도 분명히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그런 본원적인 어떤 권리 이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혜영 최고위원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사실 이 당원
당규가 언제 바뀌었냐면 2005년도에 바뀌었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예. 당시에 재보궐선거에 지니까 한명숙 총리를 혁신위원장으로 해갖고 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당 의총에서 75% 이상 찬성한 당론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표를 하면 징계를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요, 이 초선 의원들이 진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일 목소리 높인 사람이 누구게요?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신 투표를 방해하는 건 국회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최재천 의원 아시죠? 최재천 의원은 혁신위가 헌법의 양심을 우선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국회 자유투표 조항을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종인 의원도 그렇고 이런 의원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높였고 굉장히 토론을 해서 사실상 이 당규를 유명무실하게 사실 만드는 거예요. 당규는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한 번도 쓰이질 않았어요. 왜? 이때 당시에 어쨌든 의원들이 전부 다 이게 되면 사실 의원들 국회의원의 어떤 뭐 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진다라고 예.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인데 지금 이 당 뭐가 문제냐면 초선 의원들 김남국 의원을 빼놓고는 아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점. 이미 아까 개원 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원을 임박해서 지금 개원도 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자신이 앞으로 어떤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 당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초선들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지금 초선들의 입단속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징계를 했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에 지금 동조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이건 의도가 그런 의도다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혜영 의원만 너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외의 다른 의원들도 각자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김혜영 최고의 이런 문제 제기,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단칼에 이렇게 이론지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민주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태섭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분들은 누구냐면 유권자들이거든요. 당원들과 유권자예요. 분명히 그걸 기권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공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윤리에서 여기에 이제 처벌을 하는 네. 그런 것이 나온다는 일종의 이중 처벌의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혜영 위원의 재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미 책임을 진 사람을 또 이제 처벌하는 것은 뭔가 이제 그 본인, 금태섭 전 의원 본인에 대한 어떤 처벌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초선 의원. 그렇죠. 초선 의원뿐만 아니죠. 다른 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당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들에 계속 이제 제어가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죠.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러면 본인들의 의정 활동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민주당 이슈 하나 더 다뤄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8월에 앞두고 있는데 룰을 두고 살짝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룰로는 차기 대권 주자가 그대로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룰 갖고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건 전당대회가 가까웠다는 얘기고요. 또 어느 정당이든 전당대회 앞두고 룰 얘기 안 나오는 정당이 없잖아요. 예.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늘 이건 바뀌어왔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룰은 사실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어느 정당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계열이건 통합당 계열이건 룰은 언제나 바뀌어왔어요. 당헌당규상에서 당권하고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함께
해야 된다 아니면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 늘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장마다 자신이 당권에 도전할 사람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또 이낙연 위원장처럼 대권에 도전한 사람은 아니 당권과 대권을 함께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그랬던 어떤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어떤 상황도 있고요. 후보 시절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중첩이 되면서 아마 당내가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뭐 당이 뭐 이렇게 분열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고 당연히 서로 부딪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뭐 이 대권 분리론 아니면 뭐 당권 통합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당이 그 상황을 뭐 그대로 드러내놓고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던졌거든요. 물론 약간 뭐 후퇴를 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했던 이슈인데 약간 보수 쪽에서 선점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김종인 대표의 지금 비대위원장의 이 기본소득의 제한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책적 지평을 상당히 이제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를 넘어서 사실 진보 진영의 아젠다거든요. 의제인데 이거를 가져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확장된 영역에서 이 정책적인 어떤 논쟁을 주도해 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도 사실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어떤 의제 제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2012년도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뭘 갖고 들어가냐면 경제민주화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도의 어떤 이 중도층을 아주 강력하게 흡수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정권이 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느냐. 실천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표를 분명히 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표를 가져가서 실천을 안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을 감안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퇴임 이후에 어디에서 그 퇴임 이후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항상 구설에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대통령은 특검까지도 또 진행이 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고향인 양산의 평산마을이라는 통도사 근처에 그곳에서 이제 주택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퇴임 이후의 삶을 거기서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봉화마을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퇴임 이후의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굉장히 좀 존경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산으로 이제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지내시면 새로운 어떤 이 퇴임 대통령의 모습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새로운 길을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이제 서울의 정치권에서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과거에는 사실 이 사저 논란이 왜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 뭐 배임을 한다 뭐
등등의 어떤 돈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양산에 있는 1,000평 정도를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한 10억 가량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어떤 가격에 매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어떤 퇴임 이후의 삶의 터전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전 논란에서는 좀 약간 비켜가는 거 아닌가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네. 사전 논란은 결국은 그 어떤 부지냐 어디냐 또 뭐 어떤 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임기 말이나 혹은 임기 이후까지 어떤 뭐랄까요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고 측근들의 어떤 뭐 독직 사건, 뇌물 사건 같은 게 네. 없이 누구한테나 존경받을 수 있으면 사실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특정 어떤 혐의가 연루된 것, 뭐 배임이라든지 뭐 너무 불법적인 어떤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기사가 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근데 왜 기사가 되냐면 늘 한 3년차, 4년차부터 측근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특검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이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고 사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뭐랄까요 그 사저와 공간과도 연관이 되면서 막 이렇게 그 이 기사화됐던 그런 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발 그런 어떤 사건 상황에 연루되지 않고 연착륙해서 이 사저가 더 이상 기사화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